안녕하세요. 이번부터는 당분간 갑신정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갑신정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음력으로는 10월 16째 날입니다. 그날 밤 우정국에서 우정총국 총판 홍영식이 주관해서 낙성식 연회를 가졌습니다. 행사가 열린 우정총국은 지금의 조계사 옆에 있습니다. 조선이 근대적 우편 제도를 도입해서 우정총국을 개관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우정총국에 의한 근대적 방식의 우편이 처음 시작된 날은 그날보다 16일 전인 11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 귀중한 행사를 하는 만큼 여기에는 외국 기빈과 국내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국 기빈을 보면 미국 공사, 영국 영사, 청나라 상무위원, 일본 공사관의 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국내 인사로는 윤치호, 민영익, 한규직, 이조연, 민병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김옥균도 있었습니다. 김옥균과 개화당 인사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연회를 즐겼습니다. 밤 10시쯤 돼서 연회가 끝나가려는데 갑자기 북쪽 담장 밖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계획된 신호였습니다. 제일 먼저 민영익이 뛰어나가더니 곧바로 피를 흘리면서 들어가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병군의 칼을 맞았는데 무슨 연고인지 알 만큼 경황이 없었습니다. 민영익은 다행히 치명상은 입지 않고 귀만 잘렸습니다. 멜렌도르프가 그를 부축하고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은 아수라판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흩어지자 김옥균이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과 함께 자리를 빠져나와서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일본 공사관에 들러서 대기 상황을 점검도 했습니다. 일본 공사관은 현재 수은회관 근처였는데 갑신정변에서 불타고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창덕궁에 도착해서 김봉균 등이 이끄는 40여 명의 병사들에게 문 밖을 지키도록 하고 그들은 고종의 침전에 다가갔습니다. 고종은 김옥균을 불러서 무슨 병고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침전으로 급하게 들어간 김옥균은 병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속히 정전, 즉 창덕궁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비가 김옥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병고가 청국 쪽에서 났는가 아니면 일본 쪽에서 났는가? 사태의 전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대답할 겨를도 없는 사이에 또다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임금이 크게 놀랐고 곧바로 고종과 민비를 경우궁으로 옮겼습니다. 경우궁은 지금의 현대그룹 사옥 주차장 서쪽 편에 있었습니다. 정변 세력은 경우궁이 창덕궁과 가깝고 또 좁아서 적은 군사로 청국군을 방어하기에 좋다고 판단하고 미리 그 장소로 국왕 부부를 모시기로 선택해둔 것입니다. 서재필이 지휘하는 사관생도 13명이 고종의 거처를 경호했습니다. 서재필은 이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일본서 훈련받은
사관 생도들만 배치했습니다. 조선군 병사는 믿을 수도 없고 무장도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옥균은 고종으로 하여금 먼저 일본 공사에게 군대를 보내 왕을 호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종이 헌급해 써준 것이 일본 공사에게 전달되었고, 밤이 깊어서 일본 공사 다케초의 신이치로가 영사관 호위병력 2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호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단 고종의 신변은 개화당이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김옥균이 왕명을 위조해서 민씨 척족들과 사대당 인사들을 고종의 명을 내세워서 경우궁으로 불렀습니다. 5일 새벽에 민태호, 민영목, 조영하, 윤태준 이런 사람들이 그 명에 따라서 경우궁으로 들어오다가 오는 대로 고종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고종이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비로소 고종과 민비가 사태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정변, 즉 유혈,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알은 것입니다. 날이 밝아서 5일 아침 곧 그들이 사전에 계획해둔 대로 개화당 중심의 인사들로 새롭게 정부 조직을 짜고 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변의 주체 세력이 요직을 맡고 전면에는 온건 개화파 인사들 그리고 왕실과 가까운 인사들, 대원군 계열의 종친 등을 포함해서 얼굴로 내세웠습니다. 정변을 주도한 인물인 김옥균은 호조 참판이 됐습니다. 재정을 장악한 것입니다. 재정을 통해서 실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수구당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이날, 즉 5일날 아침 우의정 심상훈이 개화당 지지자로 위장을 하고 경우궁에 들어와서 민비를 아련했습니다. 실제로 심상훈은 친청 수구파입니다. 또 한편 청나라의 원색에는 정변이 낯섦을 알아채고는 우의정 심순택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청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민씨는 심상훈에게 속히 밖으로 나가서 민영환에게 내부 상황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소식을 전할 일이 있으면 수라상 밑에 원래 서찰을 붙여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곧 민영환이 그렇게 밀서를 올렸습니다. 경우궁보다는 창덕궁으로 옮기면 일이 더 수월해지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설로는 민비가 수라상 밑에 쪽지를 붙여서 명령을 전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깥의 수구당 그리고 청국지휘관과 안쪽의 민비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민비가 경우궁이 좁아서 불편하니 창덕궁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케초에가 좀 말랑해 보이니까 민비가 다케초에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일본 공사 다케초에가 창덕궁으로 옮기는데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옥균이 결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일단 200여 미터 떨어진 개동궁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현대그룹 사옥의 율곡로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민비가 계속해서 창덕궁으로 돌아가자는 요구를 해서 오후 5시경에 창덕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미 민비는 청나라의 군대에게 편지를 보내서 개입을 하도록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민비의 계략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화당과 고종과 민비의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조계사 옆에 있는 우정총국에서 출발합니다. 직선 경로로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공사관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남문을 거쳐서 창덕궁으로 들어갑니다. 창덕궁에서 고종한테 고하고 경운궁으로 옮기자고 해서 파란 선을 타고 경운궁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민비가 경운궁이 너무 좁다고 창덕궁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개동궁으로 옮깁니다. 개동궁은 율곡로 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민비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창덕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날이 밝아서 6일 개화당은 창덕궁에서 정강정책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오전에 고종에게 청군의 오조유의 서신이 전해졌습니다. 청군이 권례에 진입을 할 것을 미리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원세계가 고종을 만나겠다고 왔습니다. 김옥균이 군사를 대동해서는 안 되고 단독 접견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또 한편 서울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개화당이 일본군과 결탁을 해서 고종을 연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그런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창덕궁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에는 민비가 피살됐다, 고종이 생사불명이다, 그래서 어린 세자가 보위에 오른다 하는 등의 괴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시점에도 민비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인 이모군란 때 민비가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민비가 희생됐지 않겠나,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후 3시경이 됐습니다. 고종이 이제 혁신정강을 결재하고 개혁정치 실시하는 조서를 내리려고 하는 무렵에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을 침공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둘로 나누어서 원세계가 800명을 이끌고 정문인 도남문으로 진입하고 오조유는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선인문 방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서울의 백성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청국군이 몰려들자 우유부단한 일본공사 다케조에는 청국과 개전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지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재필의 기록을 보면 일본군 수비대장은 공사의 사격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탄알이 닿을 때까지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좌우영 소속의 조선 군졸들도 정병군에 대한 공격에 가담을 했습니다. 정병군이라고 해봐야 200명에 불과한 일본군, 그리고 100여 명에 불과한 개화당 군사였는데 모두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후퇴하고 개화당 군사는 참담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교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민비는 재빨리 청군의 진지를 통해서 북묘로 피신했습니다. 고종도
따랐습니다. 고종이 북묘에 있는 것을 보고받은 오조유 군대가 북묘로 갔습니다. 홍영식과 박영교는 다른 7명의 사관생도와 함께 고종을 호위해서 북묘에 갔는데 거기서 청군에게 살해되어서 제후를 맞았습니다. 홍영식은 평소에 원세계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안심하고 왔으나 도착하자마자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예감을 하고 김옥균 등에게 자신들과 헤어져서 피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일을 기록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도망갈 것을 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데타는 시도한 지 3일째 되는 날이 지나기 전에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12월 7일 새벽에 고종이 원세계 진영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원세계가 고종을 강압적으로 자기 진영으로 가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종은 12월 10일 창덕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김옥균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됐는가? 김옥균은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을 포함해서 9명의 일행이 일본 공사관으로 일단 피신을 했다가 하룻밤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머리를 짧게 깎고 일본 옷으로 갈아입어서 일본인처럼 변장을 한 뒤에 일본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곧바로 제물포로 향했습니다. 허망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추진했던 개혁정강은 실행은커녕 발표되어 보지도 못하고 산산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7일 아침 날이 밝자 고종은 개화당이 압력을 넣어서 개편했던 모든 정부 요직을 수구당 중심으로 재편을 합니다. 개화당 인사들의 스승인 백의정성 유대치는 산으로 도망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산에서 참선하며 여생을 보냈다거나 살해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종적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조선에서 정부의 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재기시켜 보려고 하던 세력이 개혁을 원치 않고 정권만을 지키려 하던 세력이 부른 외국 군대, 즉 중국 군대의 개입에 의해서 실패하고 몰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구 반동 세력에 의해서 개혁이 참담하게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개혁 세력의 몰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